서울 강서구 가을바람이 유리창을 타고 스쳐 지나가는 어느 저녁. 강남 한복판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레스토랑 해연정의 문 앞에는 옷자락이 바람에 흔들리는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의 차림은 초라했다. 색이 바랜 셔츠는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낡았고, 바지는 무릎이 닳아 해졌으며 발에는 검은 고무 슬리퍼가 어울리지 않게 걸쳐져 있었다. 어깨에는 오래된 베이지색 청가방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빛이 바래고 바느질 자국이 군데군데 터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있었다. 마치 이곳이 낯설지만 동시에 아주 익숙한 장소인 듯 오랫동안 마음속에서만 되뇌던 길을 드디어 찾아온 사람처럼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실내는 무겁게 들이운 조명과 은은한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했고, 하얀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들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손님들과 실크 원피스를 입은 여성들이 와인잔을 들고 조용히 웃고 있고, 그런 가운데 그의 모습은 마치 잉크 한 방울이 순백의 종이에 떨어진 듯 튀어 보였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접수대를 지키고 있던 직원 지훈이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그를 살폈다. 아니요, 저녁 식사만 하고 싶어서요. 혼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말투는 공손했다. 지훈은 몇 초간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옆에 있던 동료에게 살짝 속삭였다. 보안팀은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분이 안까지 들어오지? 그러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손님 남은 자리는 주방 근처 자리 하나뿐입니다. 다소 소란스럽고 편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 말투엔 은근한 배제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상관없습니다. 조용히 밥만 먹고 가겠습니다. 노인은 짧게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마지못해 그를 안내했고 노인은 주방 옆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그곳은 요리사들의 목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튀김 냄새와 수증기가 넘쳐나는 자리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조용히 의자에 앉아 천천히 천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다. 근처 테이블에서는 손님들이 눈짓하며 속삭였다. 요즘엔 저런 분들도 이런데 들어오네. 저기 가면 구걸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안내. 하지만 노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메뉴판을 조심스레 펼쳐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보았다. 지훈이 다가와 말했다. 저희 시그니처 메뉴는 한우 채끝 스테이크고요. 조금 가격대가 높습니다. 대신 된장찌개 정식이나 불고기 덮밥은 좀 더 대중적이에요.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메뉴판을 다시 훑었다. 우럭 간장조림 된장국, 그리고 수정과 한 잔 부탁합니다. 그의 주문은 조용했지만 정확했고 마치 예전에 수십 번은 주문해본 사람처럼 익숙했다. 지우는 잠시 당황했다. 그리곤 작게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노인이 다시 창밖을 바라보자 그 눈빛엔 막연한 그리움과 낯익은 풍경을 다시 찾은 듯한 온기가 어려 있었다. 마치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누군가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말이다. 주방 앞 테이블 말 그대로 식당 안에서 가장 소란스럽고 외면받는 자리였다. 요리사들이 큰 목소리로 오더를 외치고 접시가 부딪히며 울리는 소리, 음식 익어가는 냄새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노인 이제 그를 현수 할아버지라고 부르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청가방이 쥐어져 있었고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희미하게 말라붙은 반창고가 보였다. 가방 속에는 손수건 하나와 가죽이 벗겨진 오래된 지갑, 그리고 몇 개의 동전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근처 테이블에 앉은 중년 부부가 힐끔거리며 속삭였다. 여기까지 와서 저런 광경을 봐야 하다니 레스토랑 품격이 떨어지네. 관리가 왜 이래? 그 순간 식당 입구에 자동문이 열리며 5명의 젊은 남성 무리가 들어섰다. 그들은 각기 염색한 머리 번쩍이는 액세서리 화려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선 사람 검은 셔츠에 금시계 머리를 날카롭게 세운 남자. 그가 바로 강도윤이었다. 별명은 도윤 짜증. 그 별명은 괜히 붙은 게 아니었다. 늘 무언가에 짜증이 나 있는 얼굴, 주변을 깔보는 눈빛,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를 성질. 도윤 짜증이 걸어 들어오자마자 직원 지우는 자동으로 몸을 굽혔다. 도윤 씨 VIP룸 준비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하지만 도윤은 그녀의 말을 끊고
주변을 둘러보며 갑자기 시선을 고정시켰다. 야, 저기 무슨 홈리스가 밥 먹고 있냐? 목소리는 크지도 않았지만 식당 안에 퍼지는 데에는 충분했다. 그의 시선 끝에 있던 것은 다름 아닌 현수 할아버지였다. 도윤의 무리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쳤다. 여긴 스테이크 팔지 삼각김밥 파는 데가 아니라고. 식당 안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얼어붙었다. 지우는 작게 손을 뻗어 도윤을 막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현수 할아버지의 테이블 앞까지 오더니 자신이 마시던 와인잔을 툭 내려놓았다. 이거 한 잔 마셔보시죠, 어르신. 이런 건 못 드셔봤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겉으론 공손했지만 눈빛과 옷빛과 말투에는 뼈가 서려 있었다. 현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담담했고 어떤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노인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듯 조용한 시선만이 흐를 뿐이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세상에 못 마셔볼 술은 없지만 사람을 깔보는 말은 마시고 싶지 않구나. 순간 도윤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식당 안의 시간이 정지된 듯 조용해졌다. 몇몇 손님들은 속삭이던 입을 다물고 눈치를 보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현수 할아버지는 다시 조용히 국을 떠먹기 시작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도 느릿하고 고요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심장을 때리는 듯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이 도윤에게는 무엇보다 더 큰 모욕처럼 느껴졌다. 도윤은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뒤돌아 자기 자리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처음으로 조금 작아 보였다. 뒤에서 그의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술을 들이켰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식당 정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서울재계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중년 여성 윤정아 대표가 들어섰다. 그녀는 강하고 침착한 인상을 지닌 여인이었고 해연정의 실제 주인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곧바로 현수 할아버지에게 향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너무 늦게 왔네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식당 안은 폭풍 전야처럼 조용해졌다. 해연정 식당 안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윤정아 대표의 말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호칭하나 아버님은 단숨에 모든 시선을 한 곳에 집중시켰다. 그 노인이 윤정아의 아버지라고? 누구도 믿기 어려웠다. 재벌 2세로 알려진 정아 대표는 신문과 방송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인물이었다. 자수성가한 여성 사업가로 전국의 수십 개의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외식그룹의 수장이었다. 그런 그녀가 슬리퍼에 낡은 옷차림을 한 노인을 향해 머리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제가 늦었죠, 아버님. 밖이 좀 막혀서. 현수 할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괜찮다. 원래 기다리는 사람은 시간을 탓하지 않지. 정아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곧이어 직원들이 허둥지둥 다가와 하얀 식탁볼을 깔고 새 수저와 찻잔을 정돈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손님들의 시선은 여전히 테이블을 향해 쏠려 있었고 도윤과 그의 친구들은 아무 말 없이 술잔만 바라보았다. 지우는 정신이 없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눈앞에서 저 자리밖에 없다며 무시하던 그 손님이 이 식당의 주인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녀의 등줄기를 차갑게 만들었다. 아버님 도윤 씨라는 친구가 무례를 범했다 들었습니다. 정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그녀는 테이블 너머로 도윤을 바라봤다. 도윤은 당황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고 손에 든 술잔은 미세하게 떨렸다. 무슨 말씀을... 전 그냥 정아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사람을 모욕하는 것. 그걸 그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윤 씨 당신은 몰랐겠지만 저분은 단지 제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제가 사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현수 할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다시 도윤에게 시선을 돌렸다. 도윤 씨 당신이 지금 이 식당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원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순간 도윤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피했다. 그들의 웃음기 가득하던 얼굴은 사라지고 도윤만이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침을 삼키며 현수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고 몰라 배웠습니다. 현수 할아버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자신의 찻잔을 반쯤 들어 올렸다. 용서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네가 무엇을 배우는지가 더 중요하지. 그 말은 그 어떤 꾸짖음보다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다. 도윤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고 식당 전체가 조용히 숨을 삼키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 천 가방을 들어 어깨에 맸다. 정화야, 난 이제 간다. 오늘은 네가 많이 자랐다는 걸 확인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정화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며 붙잡았다. 아버님, 오늘은 같이 식사하셔야죠. 오랜만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가 해야 할 일은 줄어드는 거란다. 아직은 누군가 조용히 바라보는 자리에 있어야 하거든. 그리고는 천천히 식당을 나섰다. 슬리퍼 소리가 조용히 바닥을 스치며 멀어져 갔다. 식당 안에 남은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았다. 그날 밤 해연정에서는 아무도 음식 사진을 찍지 않았고 어떤 고객도 SNS에 자랑하지 않았다. 단지 한 명의 노인이 남긴 한마디와 그 뒷모습이 모든 이의 기억에 선명히 새겨졌을 뿐이었다. 서울 강서의 밤은 언제나처럼 붉은 넘빛과 어둠이 뒤섞인 채 스멀스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해연정을 떠난 현수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조용하고 꾸준했다. 그는 특별히 목적지도 없어 보였지만 걷는 길엔 익숙함이 묻어 있었다. 몇 번을 돌고 돌았던 골목, 오래전부터 발길을 익숙히 누비던 곳, 서울 북쪽 외곽의 어느 낡은 반지하 원룸촌이었다. 그곳 한 골목 끝에 달빛에 반쯤 잠긴 벤치 위에는 구두통을 끌어안은 채 졸고 있는 꼬마 아이 하나가 있었다. 바지는 무릎이 트어졌고 슬리퍼는 발보다 두 치나 커서 걷다 보면 툭툭 벗겨지기 일쑤였다. 아이의 이름은 준예였다. 겨우 9살 과원에서 도망쳐 나와 구두를 닦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아이. 현수는 조용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런 데서 자면 감기 걸린다, 꼬마야. 준이는 잠에서 깨자마자 허겁지겁 구두통을 움켜쥐고 뒤로 물러났다. 안 빼서요. 이건 제 거예요. 진짜예요. 현수는 그런 준예이를 보고 조용히 웃었다. 내가 뭘 훔칠 나이냐? 이 얼굴 봐라. 그러고는 청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따뜻한 찐빵 2개랑 유자차 하나. 방금 전통찻집에서 받아온 거다. 같이 먹자. 준예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다. 종이봉투 속의 빵은 아직도 따뜻해댔고 유자차에서는 단내가 은은하게 퍼졌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현수는 눈을 찡긋했다. 준예이야, 너 혹시 학교는 다니니 아뇨?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빠도 몰라요. 그냥 혼자예요. 그 말에 현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에 나도 비슷했어. 어릴 땐 고아원 중학생 땐 신문 배달, 고등학생 땐 공사장 잡부. 그렇게 살았지. 준예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할아버지도 힘들었어요. 응. 근데 그때 누가 따뜻한 밥 한 끼 줬고 길을 묻지 않아도 같이 걸어준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 덕분에 나도 다른 사람의 밥값이 되고 싶었지. 그날 밤 둘은 함께 골목 벤치에 앉아 찐빵을 나눠 먹었다. 그리고 현수는 조용히 천가방에서 한 권의 작은 노트를 꺼냈다. 이건 기억 노트다.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나눴던 말, 나에게 남긴 온기를 적은 노트야. 준이는 노트를 받아들여 넘겨보다가 멈췄다. 한 페이지에 또박또박 써진 글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착한 마음은 언제나 돌아온다. 꼭 같은 모양은 아니어도 반드시 더 깊은 온기로 돌아온다. 아이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동자 속에 무엇인가 반짝였다. 그것은 단지 배고픔이 채워진 기쁨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갈망해온 한 조각의 따뜻함이었다. 한편 그와 동시에 강남의 고층 아파트 로비 앞에서 한 남성이 걸음을 멈췄다. 검은색 SUV에서 내린 그는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눈빛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바로 도윤이었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남긴 문장을 떠올렸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내 삶을 정한다. 그날의 식당 현수의 말, 정화의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신이 뱉은 무례한 말들, 모든 것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도윤은 잠시 서성이다가 다시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다. 정화 대표님, 죄송합니다.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자에 답은 오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기다림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처음으로 용서받기 위한 기다림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았다. 이른 아침 서울 북쪽의 한 오래된 골목. 벽돌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건물 한켠에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한빛 지역 아동센터. 꿈은 여기서 시작된다. 그날 센터 앞에는 특이한 한 쌍이 서 있었다. 아이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은 트렌치코트 대신 단정한 남방 셔츠를 입은 청년 바로 도윤이었다. 그의 옆에는 낡은 운동화를 신은 아이 준이가 있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서로의 온도를 나누고 있었다. 이곳이 공부하는 데 맞아요. 준이가 조심스레 물었다. 응, 여기서 시작해보는 거야. 늦지 않았어. 도윤은 말하면서도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한편 센터 안에는 누군가 교실을 정돈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얀색 앞치마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벽에 글씨를 붙이고 있었다. 친절은 배워야 하고 용서는 느껴야 한다. 그녀의 이름은 지수. 바로 해연정의 직원이었던 그 지훈이다. 현수 할아버지의 사건 이후 그녀는 조용히 일을 그만두고 이곳으로 왔다. 그리고 스스로 약속했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눈을 갖고 싶다. 그리고 그걸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다. 도윤과 준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수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어서 와요. 오늘은 등록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음 편하게 앉으세요. 교실 한켠에는 이미 여러 아이들이 앉아 있었고 각자 낡은 공책과 색연필을 꺼내놓고 있었다. 준이는 도윤의 손을 놓고 조심스레 교실 끝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은 눈에 익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바로 교탁 앞 벽에 걸린 작은 액자.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과 송글씨로 적힌 문장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느 중년 남자가 어린아이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모습이 있었다. 그 남자는 현수 할아버지였다. 송글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기에 나는 오늘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름 없는 이웃의 다짐. 도윤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그리고 교실 밖으로 나와 잠시 벤치에 앉았다. 손에는 늘 품에 지니던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 수첩에는 어릴 적 현수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사진이 끼워져 있었고 지금은 바랜 모서리마다 후회와 그리움이 겹쳐져 있었다.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그분이 말없이 떠났는지, 왜 늘 조용히 웃으셨는지. 그는 천천히 수첩을 닫고 교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준이가 웃고 있었다. 어쩌면 그건 자신이 오래전 잃어버렸던 웃음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날 오후 지수는 준희에게 책을 한 권 선물했다. 표지는 낡았지만 제목은 단순했다. 작은 사람이 남긴 큰 이야기. 준희는 그 책을 가슴에 꼭 껴안으며 말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 마음이면 이미 절반은 다 온 거야. 저녁 햇살이 서울시청 광장을 부드럽게 감쌌다. 오늘 이곳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이름하여 살아있는 영웅들, 조용히 세상을 바꾼 사람들. 주체는 서울시와 몇 개의 공익재단, 주제는 이름 없는 선행이었다. 광장 한가운데 커다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좌석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정장을 입은 시의원 셔츠, 소매를 거둔 청년 자원봉사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많은 수는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그들 사이 한 소년이 단정하게 교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바로 준희. 이젠 반듯한 중학생이 되었고 얼굴에는 예전보다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 옆에는 도윤이 있었다. 수년 전 교만과 오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그 청년은 이제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며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었다. 무대에서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는 특별히 선행인물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익명의 공로자를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르고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는 늘 조용히 움직였고 아무런 보상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한마디만 남겼죠.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 빚지고 사람으로 갚는다. 그 말이 끝나자 무대 뒷면의 스크린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아이에게 나무젓가락으로 찐빵을 나눠주는 장면. 그 사진 아래에는 글귀 하나가 덧붙여져 있었다. 마이크 없이도 가장 크게 울리는 건 조용한 친절이다. 순간 광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눈을 감고 그 한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속삭였다. 할아버지, 이 자리를 보면 뭐라 하셨을까요? 옆에서 준혜이가 나지막이 웃었다. 밥 먹었으면 그걸로 됐다고 하셨을걸요. 그리고 사회자가 무대 아래를 바라보며 한 명을 초청했다. 자, 이제 이 무명의 영웅을 대신하여 그에게 배움을 얻고 삶을 바꾼 이가 올라와 주십시오. 지금은 구두 닦기가 아닌 희망 나눔 교실의 교사 준희 학생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순간 준혜이는 깜짝 놀랐지만 도윤이 그의 등을 밀었다. 그분이 널 위해 준비해 놓은 자리인걸. 준희는 천천히 무대에 올랐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말문을 열었다. 전 그분의 이름을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그분 덕분에 다시 일어섰고 지금은 다른 아이들 곁에 설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 건 많지 않았어요. 밥 먹을 때는 눈 마주치며 먹기, 쓰레기 주우면서도 인사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받은 온기를 또 누군가에게 건네라는 말이요. 그분은 마이크가 없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 순간 광장의 사람들 사이로 조용히 누군가가 섰다. 헌옷에 모자를 눌러 쓴 노인. 그는 무대가 아닌 뒤편 한 구석 그림자진 나무 아래에 있었다. 현수 할아버지.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그가 오리라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도윤은 그 뒷모습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속삭였다. 왔네요. 결국엔. 준이는 무대 위에서 내려오며 그 방향을 향해 뛰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준혜는 숨을 헐떡이며 할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정말 오셨어요, 선생님. 현수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밥 먹자는 말 들으러 왔다. 아직도 찐빵 좋아하냐?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남해 바닷가 마을 한켠 파도 소리가 조용히 바위를 쓰다듬고 멀리서 갈매기 울음이 들려왔다. 그곳은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작은 어촌, 그리고 바다를 등지고 지어진 조용한 집 한 채. 그 집 앞 평상에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한 노인이 있었다. 하얀 머리에 색바랜 베이지빛 셔츠 슬리퍼 너머로 드러난 발등엔 굳은 살이 가득했다. 그는 현수였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그를 노인장이라 불렀다. 어느 날 짐 하나 없이 나타나 그저 조용히 살아가던 사람. 바닷가 쓰레기를 줍고 아픈 개를 보살피며 절대 누구에게도 과거를 묻지 않던 이방인.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손때 묻은 사진 몇 장, 군복 시절의 훈장, 그리고 한 권의 일기장이 있었다. 현수는 상자를 열고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 글씨는 떨리고 잉크가 바랜 흔적이 있었지만 그 한 줄은 여전히 생생했다. 1983년 7월 9일, 오늘 처음으로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걸 알았다. 그날은 그의 인생이 처음으로 무너진 날이었다. 그는 원래 이경수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부산의 한 공업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특례 입대로 군에 들어갔다. 책임감 있고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청년 경수는 자만심으로 가득 찼고 그 자만은 곧 오만이 되었다. 젊은 시절의 그는 타인을 이해하기보다는 판단했고 손을 내밀기보다는 먼저 등 돌렸다. 그 결과 가장 가까운 친구 하나를 잃었다. 함께 복무하던 동기였고 평소에는 묵묵하지만 책임감 강했던 친구. 경수는 그 친구에게 실수로 가혹한 명령을 내렸고 그 날 밤 친구는 결국 자해를 시도했다. 목숨은 건졌지만 그 친구는 이후로 말수가 줄었고 제대 후 연락도 끊겼다. 경수는 죄책감에 군을 자진 전역했고 도시를 떠나 떠돌기 시작했다. 그때부터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기로 했다. 사람들에게 현수라고만 말했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요 라는 말로 자신을 소개하며 도시공단 어촌을 전전했다. 그는 노트에 적었다. 내가 이름을 숨긴 건 부끄러워서가 아니다. 이름이라는 게 자격 없는 이에게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기에 그는 떠돌면서도 한 가지는 멈추지 않았다. 어디에서든 누군가의 처음을 도왔다. 첫 알바, 첫 대출, 첫 학기 등록금. 심지어는 아이들의 첫 구두를 사주고 첫 책을 읽어주며 뒷모습으로 남았다. 그에게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었다. 자신이 망친 하나의 인생을 수많은 조용한 선활행으로 다시 채워보는 것. 물론 그는 알았다. 결코 같아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손길을 받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또 다른 이들을 도울 때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이름을 건네지 못했지만 그들이 자기 이름을 빛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노트의 마지막 장에 그는 이렇게 썼다. 이름 없는 삶이 이름 없는 죽음으로 끝나도 괜찮다. 다만 누군가가 나의 조용한 흔적을 따라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날 저녁 바닷가에는 해가 지며 붉은 빛이 물결 위에 번졌다. 현수는 마지막으로 노트를 덮고 나무 상자를 다시 닫았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누군가 그를 보고 있었다. 도윤이었다. 조심스레 다가온 그는 아무 말 없이 현수 옆에 앉았다. 왜 왔냐? 현수가 물었다.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름은 모르지만 삶을 알게 된 사람. 그건 가족보다 더 깊은 인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수는 웃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다. 이경수. 그게 내 본명이야. 그 이름 이제 너한테 맡긴다. 새벽 5시. 바다 위로 햇살이 수줍게 퍼지기 시작했다. 현수 아니 이경수는 여느 때처럼 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있었다. 대나무 사이로 새들이 울고 가마솥에 올려진 물에서는 김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한쪽 벽에 걸린 낡은 배낭이 있었다. 그 안에는 지갑 손수건 낡은 구두솔 하나,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소년 시절의 도윤이 어린 준이가 그리고 현수 자신이 있었고 송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이 세상에 내가 남길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말이 아닌 행동이어야 한다. 네. 도윤은 조용히 일어나 현수의 옆에 섰다. 떠나시는 거예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정말 가야지. 난 언제나 떠나던 사람이었어. 그럼 마지막이죠. 현수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마지막은 누군가의 시작이기도 해. 그 말에 도윤은 눈을 돌렸다. 멀리서 승합차 한 대가 느릿하게 집 앞에 섰다. 운전석에서는 지수 조수석에는 준이 뒷자리에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 몇 명이 타고 있었다. 서울로 가요. 아이들 데리고 새로 만든 지역 배움터에서 살게요. 지수가 말하며 손을 흔들었다. 준혜이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외쳤다. 할아버지 다음엔 저희가 찐빵 사드릴게요. 약속해요. 현수는 손을 흔들며 웃었다. 찐빵은 뜨거울 때 먹는 거다. 다음엔 꼭 든 걸로 줘라. 차는 천천히 먼지, 나는 길을 따라 떠났다. 그리고 그는 홀로 집 안으로 들어가 마지막 한 가지를 챙겼다. 그건 아주 오래전 그가 첫 월급으로 샀던 지갑형 거울이었다. 속엔 누렇게 바른 종이 쪽지가 한 장 있었다. 거울 속 내 눈빛을 잊지 마라. 세상은 속일 수 있어도 내 양심은 속일 수 없다. 그날 저녁 그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바람은 잔잔했고 갈대숲은 길을 내어주었다. 며칠 후 서울 작은 공원에서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소가 열렸다. 지수와 도윤 그리고 준혜인이는 함께 그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 소녀가 다가와 물었다. 이거 누가 처음 시작했어요? 도윤은 멀리 걸려있는 흑백 사진을 가리켰다. 그 사진 속 남자는 웃고 있었다. 소박한 옷차림 구겨진 셔츠 그늘진 벤치 위에서 빵을 나누던 모습. 그리고 아래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었다. 말 없는 사람이 남긴 가장 깊은 울림. 이경수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날 오후 하늘에서는 비가 아닌 햇살이 내렸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알 수 있었다. 그는 떠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안에 작은 현수가 되어 남아있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셨다면 아마도 가슴 한켠이 조용히 따뜻해졌을 거예요. 화려하지 않고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의 선함이 어떻게 수많은 삶을 바꾸었는지, 조용한 행동이 어떻게 큰 울림이 되는지를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 어떤 영웅담보다도 진하고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현실적인 이야기. 마이크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바로 당신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그 누군가가 우리 덕분에 다시 한번 웃을 수 있도록 함께 생각하고 기억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이 이야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이 느낀 점, 떠오른 생각 혹은 고마웠던 누군가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 조용한 영웅의 편지 제2장이 곧 이어집니다. 함께 걸어요. 말없이도 전해지는 그 따뜻함 속으로.